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파월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다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4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체결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던 수출 계약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엔테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엔화 강세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었던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이 시중은행들의 지원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5대 은행이 최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계약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 체결에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시중은행과 첫 논의를 가진 뒤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디케이트론, 즉 시중은행이 차관단을 꾸려 집단 대출하는 방식으로 금융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체 지원 규모는 최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선에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리 조건과 은행별 지원 금액 등을 놓고 세부 협상 중으로 늦어도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리 측에 금융 지원을 요청한 24조 원 중 절반 가까이를 시중은행이 책임지는 셈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한도 확대를 통해 해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대출 한도 확대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지지부진했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이 우회로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올 초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연내 처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방위 산업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주 구매자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 시차를 감안해 판매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 등 민간은행 중심으로 방산수출 금융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폴란드 건을 계기로 방산수출 금융 지원 제도가 한 단계 선진화돼서 수출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폴란드 수출 계약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계약 예상 물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600문,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800대입니다. 1차 계약 때보다 K9 자주포는 50문, K2 전차는 4배 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규모는 소폭 줄어들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의 매파 본능이 또다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분명한 경고장을 던졌지만 시장의 해석은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But we expect that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sustainably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If it becomes appropriate to tighten policy further, we will not hesitate to do so.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기록적인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외신들은 연준이 아직 물가와 고용지표 등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증시가 최근 급격히 반등하자 구두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긴 했지만 지난 FOMC 때 기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파월 의장 발언 이후 지난주보다 오히려 6%포인트 더 늘어난 86%에 달했습니다.
또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미국 투자은행 1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에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ncreasing thought that the Federal Reserve is going to stop increasing interest rates, and there is potential now you're seeing it being priced in the markets that there could be even a cut of interest rates in mid-2024.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은 내년 1분기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며 물가 상승률은 1분기 중에 3%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종료와는 별개로 연말 증시 랠리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4분기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투자정보업체 울프 리서치는 최근 랠리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며 연말까지 증시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공매도가 막히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들이 공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선물 매도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 코스피 200은 물론 개별 종목의 선물 매도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 불법 공매도를 잡겠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자 외국인은 선물 매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4일간 외국인의 코스피 200 선물 매도 금액은 지난달 평균보다 51%나 늘었습니다. 개별 종목 선물의 매도 금액도 10월 일평균 1조 7천억 원에서 무려 80% 가까이 급증하며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지난 2020년 3월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외국인은 주가 지수 선물 매도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 선물 매도는 3년 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규모로 급격하게 늘어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지수와 종목 선물 매도의 증가 요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과열되어 늘어난 선물 매도도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되는 선물 매도로 선물 가격이 하락하면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한 차익 거래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 기관은 선물을 살 거잖아요. 선물을 사면서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차익거래 전략을 펼치거든요. 증시에는 썩 우호적이진 않죠. 한국경제TV가 보도한 대로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을 외면하려는 움직임도 하나둘 감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초대형 스탁은행 가운데 하나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뱅크 앤드 트러스트는 내년부터 한국에 대한 주식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물 건너갔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국의 자본시장의 신뢰도도 굉장히 약화를 시킬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MSCI 선진시장 지수의 편입은 아예 불가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풍선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불법 공매도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3분기 매출이 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150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도 냈습니다. 이에 주가는 어제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20% 넘게 떨어지면서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건 1년 전보다 매출액이 98%나 줄어든 것은 물론 상장을 추진할 때 내건 목표치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파두의 증권 신고서를 보면 올해 1,200억 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3분기까지 매출은 180억 원에 불과합니다. 회사 측은 실적 부진의 원인을 반도체 업황에서 찾고 있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은 지속적인 낸드 가격 둔화와 고객사의 구매 지연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추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매출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상장 당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파두의 상장 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모두 예상 매출액의 근거를 검증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 특례 기업의 경우 심사할 때 부도 위험 같은 회사의 계속성을 평가하지 미래 실적을 따로 확인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추정 매출의 근거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지 이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요구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란 검증 과정이 있지만 사실상 주관사와 상장사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추정 매출을 검증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때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넘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약 5천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가격 역시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현재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시총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또 올랐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 기술투자가 5% 넘게 올랐고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그래픽카드를 판매하는 제이시언 시스템 역시 5% 넘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ETF의 상품 출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주 역시 이 테마성 특징을 보이는 만큼 ETF 승인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유념하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 글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또다시 시사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이날 임박한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의 지속을 막고 무너지는 서민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민주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 절대 다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권 교체 등은 제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화천기계 주가가 오후 한때 15%나 뛰었는데요. 화천기계는 남광 전 감사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동문이란 이유로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에 자신과 가족은 화천기계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공개 부인 이후 주가는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날도 화천기계는 불과 1시간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3%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 잘 알려진 체시스 역시 3% 가까이 올랐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 테마주를 처음부터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꼽힙니다. 지금까지 마켓 플러스였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엔테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이 86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요즘 이제 엔화가 워낙 싸다 보니까 쌀 때 엔화를 사두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그리고 엔화를 지급한 규모는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약 3,140억 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2조 7,35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배 가까이 좀 증가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엔화 예금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현재 1조 1,110억 엔 수준인데요. 이 올해 추이를 좀 같이 보시면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저점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많이들 환전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엔화가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까가 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단기간에 엔화 상승을 바라고 투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라는 게 좀 중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직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BOJ 통화 정책이 바로 변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엔화의 강세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레벨에서 조금 정체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 유일하게 이 마이너스 단기 금리를 좀 택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 총재는 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끈질기게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 영국에서 있었던 한 컨퍼런스에서도 이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좀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단기간에 일본은행의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나마 엔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내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이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한 내년 6월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엔화 가치 상승을 일정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원엔 적정 환율은 890에서 930원, 그리고 상단은 970원 전후로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네, 일단은 거의 바닥에 왔다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기다릴 여유만 있으면은 나름 좀 손쉬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 고액 자산가들 담당하는 PB들도 좀 엔화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신 투자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좀 붙는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급한 자금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한 1년 이상 둘 수 있는 장기 자금들만 투입을 해라. 11월부터 12월 1, 2, 3, 4, 5 이렇게 분할해서 매입을 하셔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매입은 900원 밑으로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하반기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 960원, 70원 정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본격화하기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은행 엔화 예금이 대표적으로 좀 이용해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재 엔화 예금 금리가 0%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차익 전액이 비과세라는 점이 좀 매력적인데요. 현재 원엔 환율이 870원대니까 대략 이 시점에 환전을 했다라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내년까지 약 7에서 11%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원하는 환율 목표가액을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에 도달했을 때 또 알려주는 서비스들을 각종 은행 앱에서 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능을 활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서 환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각종 좀 수수료들을 고려해 봐야 될 텐데 환전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이 외환길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은행별 수수료 및 우대율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이 사이트 일부가 나오고 있죠. 네. 대부분 은행별로 좀 보면 환전 수수료 1.5에서 1.75%의 우대율 80에서 90% 범위 내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좀 비교를 해보셔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곳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금 수수료도 좀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실제 출금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행별로 차익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이제 통화로 출금을 할 경우에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5% 내외 수수료가 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제시한 표준 계약서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는 계약서에는 이 하도급 업체들을 괴롭히는 이 특별 약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에 위치한 한 건설 현장. 최근 대금 체불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 업체 문제로 공정이 60%나 진행된 현장도 멈춘 겁니다. 보통 건설 프로젝트는 시공권을 따낸 종합건설사가 골조, 소방, 타설 등 세부 분야를 전문 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합건설사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외에 부당한 내용을 담은 특별 약관을 삽입하는 겁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현장 설명서를 보면 해석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 눈에 띕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당한 지시를 한 후에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갑질의 횡포가 좀 있을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문제를 삼았다간 나중에 일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문 건설사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따야 된다는 저희 협력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입 밖으로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같은 영세한 협력사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적으로 압박을 가해놓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하도급 관련 분쟁은 400여 건, 액수도 2,500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종합건설사들은 하도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낙 불법 하도급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그 회사 내부에 있는 표준 계약서를 채택을 했어요.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16개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결할 관련 법 개정안은 49건에 달하는데 여전히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장소, 그 빈도까지 모두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설팅도 하고 이를 판매해 수익도 내면서 민간 기업 최초로 데이터 전문 기관에 선정된 카드사가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약 3,1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카드업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한카드. 최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열악한 영업 환경 속에서도 데이터를 새 먹거리로 찾아 데이터 사업 1등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통신사, 신용평가사 등과 함께 민간 데이터 떼민 그랜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금융을 넘어 전 산업 분야의 데이터 결합과 분석을 도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상권 분석과 같은 데이터 컨설팅은 물론 데이터 활용 범위를 정책 연구와 수립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한카드는 지난 코로나19 당시 지자체와 기관들의 데이터 제공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회원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그린 인덱스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신한카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해오면서 가진 노하우 같은 것들 좀 활용을 해서 코로나 시국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영업자들, 어떤 취약계층이 어려운지, 어느 지역이 더 힘든지 데이터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지원을 한 부분도 있고요. 신한카드는 지난 2013년 선제적으로 빅데이터 전문 조직을 설립해 인력 투자와 분석 인프라 지원을 지속했던 것이 업계 선두로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설명합니다. 민간 소비의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서는 카드 데이터가 굉장히 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신한카드는 국내 카드사 중에 어쨌든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카드 결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데이터 중개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 시장이 확산이 되면 분명히 공급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데이터가 필요하고 있는 회사 간에 안전하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중개 사업 영역이 크게 확대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준비하고 좀 검토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